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무할 차례인데 먼저 지난주 했던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9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죠. 용어 정의, 신고 대상 사실상 같은 말인데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 대상이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 신고해야 되고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전부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해제 신고 30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금정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거짓 신고한 경우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이게 바뀌었습니다. 5%에서.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경기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30일 이내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해제 등의 신고도 30일 이내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1개월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외국인 특례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매매 계약은 30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60일이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판결 이런 거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습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기준 면적은 주거,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용 업무기간, 주거,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그 다음에 농지, 임야 전부 2년이고요. 임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축산업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령을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중개실무입니다. 중개상물 조사 확인 방법,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그 다음에 전자계약,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6번에 있고요. 자,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소재지,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봐야 되고요. 지형, 생긴 모양도 지적도, 임야도 봐야 되고 지세는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방향이라든지 노후 정도, 그 다음에 설비 상태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평장, 암장, 가묘, 예장, 가묘나 예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미리 묻어놓은 묘, 가짜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되는데, 주인 동의받고 설치한 경우, 2번 주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취득을 하는데,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이다. 종손에게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다.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성립하고요.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전 특약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요 두 개 최근 판례니까 두 개를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지만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개별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 거지, 뭐 30제곱미터까지만 인정된다, 사선까지 반드시 미친다 안 미친다 다 X죠. 사선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어정인데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이 있는데, 개장은 옮기는 거고요.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공동묘지가 분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죠. 묘가 하나밖에 없으면 분묘나 묘지나 같습니다. 면적 다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자,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장 기간이 30년밖에 안 되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습니다. 자, 설치 기간이 종료되거나 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60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가지고 60년이면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번도 이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분묘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똑같다고. 이 면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가족 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 아직 개인 자연장지 면적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고 계속 그걸 유사하게 내거든요. 안 나왔던 거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는 잘 못 냅니다. 출제위원도 두려워서 다 틀릴까 봐. 자,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전허가 세 개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미리신고, 화장, 개장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30일 이내에 하는 게 세 개가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35번에 2번, 3번에 있습니다. 매장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자, 사전허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했다면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작거리 철폐로 거주지역 제한 없이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직접 경작을 하거나 90일 이상, 90일 이상도 아니고 전부 다 남한테 맡기는 것은 그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골에 살지만 뭐 농협에 다니고 공무원, 면사무소 다니고 이런 분들은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죠. 휴일이 다 해봐야 90일이 안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농사 지었다면 90일 정도 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뭐 계속 지었다는 걸 입증하면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실제 농업인으로 그 8년 이상 재총 작용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또 일정 규모 넘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니까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재배하는 경우 대가축 이두, 이 농업인의 용어 정의는 공법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 없습니다. 대가축 이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고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옛날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바뀌었죠. 농업인입니다. 왜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면 농업인의 경우 우리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정부 농업인한테 혜택 주죠. 그래서 농업인들은 각종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만들면 50% 이상은 정부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야만 모든 혜택이 있고요. 또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인데 상속,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인용하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 이내. 시험에 농지법에서 10번 이상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게 이겁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합산입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는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이건 공법에 출제됐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안 나왔고 군수 X.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에서 판례 나올 수 있다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면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미제출은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주말 체험의 경우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구읍면장은 요거는 공법에 나올 수 있고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0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은. 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용 농계획서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흥광명 LH지건 투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농지 거래가 거의 안 된대요. 투자자들은 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농업인들만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살 사람이 거의 없죠. 농업인들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라고 하는 취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제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는 거, 국가 지자체가 사기 취지는 않으니까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담보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전용 협의 이거 밑줄 치십시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용 협의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협의 불가능이죠. 합병, 분할,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하는 거니까 시효 취득, 허가구역 안에 농지를 취득하면 허가받기 때문에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또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구원면장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고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은 5년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여기는 3개월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경영 원칙은 직접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거는 무상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어디 있냐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의 법률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출제됐습니다. 4개의 법률에서. 공법에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단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명령 할 수도 있습니다. 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받으면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받은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항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돈을 갖다가 비싸게 주고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법에 이게 매수 청구 나오면 무조건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공법에 매수 청구 많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더 높은 가액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더 높은 가액 이게 중요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데 월차임 전환율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대부분 낮은 비율인데 여기는 높은 금액, 즉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이게 100분의 20이었습니다. 옛날에. 여기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매년 1회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1년에. 요건 장사법도 2회 범위 내에서고요.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4가지 서식 모두 다 기재될 게 대권, 검세, 실수라고 했죠. 대권, 검세, 실수. 우리 그 요약집 그림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요약집 몇 페이지요? 157. 157페이지. 15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그 맨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대권, 검세, 실수. 요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대권 금세, 취득과 관련 조세 및 세율, 대권 금세, 실수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 5개, 6개, 대권 금세, 실수, 요거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럼 다시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죠.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되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이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민간임대 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는 뭐 보면 네? 등기부? 네, 등기부 뭐 봐야 돼? 각구 표제 벌구. 예, 그렇죠. 갑구의 소유권의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거 봐도 물론 알 수는 있겠네요. 아니면 렌트홈에 들어가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렌트홈. 그 렌트홈이라고 치면 한글로 쳐도 되고 영어로 쳐도 되고 렌트홈에 들어가도 알 수 있고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걸 갑구 소유권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니까 갑구를 봐도 되고 아니면 렌트홈을 봐도 되니까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거는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그 근처에 해당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인한테 요거는 좀 약간 주인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는 근데 여기 기본 어쨌든 권리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은 사의 서식은 임목공양재단, 광업재단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그 우리 요약집 157페이지에 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맨 밑에 있습니다.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죠. 토지 뭐 논밭에다가 관리사무소는 없으니까요.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6번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만 해당되고 2의 서식은 비선호시설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1이 주거용이고 2가 비주거용이고 3이 토지, 4가 임목공양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거래 예정금액 일종의 시세죠. 개업공개사가 계략적 평가한 금액은 모두 다 해당되고요. 그 이론적으로는 손님들이 뭐 5억에 팔아달라 10억에 팔아달라 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손님 매수인이 와가지고 이거 매도인이 10억이 내놨다고 10억입니다 하면 안 되고 시세는 7억 정도인데 비싸게 내놨습니다. 가격 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인데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기재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서식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다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1의 서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는데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모두 다 하는데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식당 같은 데는 보면 도배 안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2의 서식은 도배는 X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오늘 문제에 이게 서식 비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나온 게.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중개보수 모든 서식인데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도 됩니다. 자, 236페이지 문제풀이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요약집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요약집에 서식을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는데 65하고 61페이지하고 65페이지 이 서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요율표는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표 규제하는 날은 모든 서식 다 있고요. 계약 유효기간 둘 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3번 업무처리사항 통지 의무. 요거는 업무처리사항 통지는 전속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에 관한 것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5번에 보면 있습니다. 61페이지 5번에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과다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한다는 말도 또 4번에 보면 있잖아요. 4번 요약집 61페이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237페이지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5번. 스스로 발견한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계약 체결은 할 수 있는데 단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비용을 지어야 되죠. 개업공개사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고 단 그 비용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 80만 원 썼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번 특상태 조건 공금할 때 공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요약집 61페이지에 보면 소속공개사 도장 찍는 날은 없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은 없습니다. 소속공개사가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로지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서식에는 소속공개사 도장 찍는 데 없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용하고 취득용으로 되어 있다. 요약집 61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에 보면 있네요. 62페이지에 보면 위에가 권리 이전용, 밑에가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 이전용, 취득용 구분되어 있다. 4번이 맞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해가지고 전부 업무정지인데요.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도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물가 수준 암기 프린트 12번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있다 없습니다. 좀 그래서 이게 좀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좀 어렵죠. 이거는 제가 낸 문제니까 기출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약집 61페이지에 보니까 62페이지에도 보니까 그래 62페이지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欄이 없고 뭐가 있어요? 중개 의뢰 금액을 적는欄이 있잖아요. 권리 이전용 맨 밑에 보니까 중개 의뢰 금액을 적는欄이 있죠. 의뢰 금액하고 거래 예정 금액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의뢰 금액은 호가예요. 호가 10억 받아달라고 하면 그게 의뢰 금액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획공개사는 실제 만약 시세가 5억짜리인데 손님이 10억에 매물 올려달라고 하면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세대로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으로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거래 예정 금액 기재하는欄이 없고 뭘 기재하는欄이 있다고요? 의뢰 금액. 의뢰 금액은 호가입니다. 호가. 이게 좀 모순이에요. 법이 모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실제 무조건 팔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다 올려줘 버리면 시세를 교란하게 되잖아요. 1억짜리인데 손님이 10억 좀 올려달라 매물하면 10억에 올려놓으면 매수인은 진짜 10억인 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의뢰금액 무조건 올려주면 안 되고 사실상은 거래 예정금액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요거는 10억까지는 받기 좀 힘듭니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서식에는 보면 그런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없다고요. 62페이지에 보니까 의뢰 금액 호가를 적는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거래 예정 금액은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 예, 특상태 조건 공금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됩니다. 자, 거기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다. 예, 확인 설명을 해야 되죠.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는 또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뭘 적도록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비협도 있습니다. 있기는.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래된 금액이 있다고요. 그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님들이 거래 예정 금액 적는欄에다가 실제 거래 가격 다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 이미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하잖아요. 그럼 시세를 적어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계약서에 적었는데 시세 9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상하죠. 그렇다고 또 시세 11억입니다. 적으면 거래 예정 금액은 11억입니다. 적으면 그럼 매도인 뭐야? 왜 나 사기당했냐? 왜 싸게 파는 게 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 게 맞는데 어쨌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있습니다. 서식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보면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모순이죠. 제가 국토부 직원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해봐요.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데 또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래 예정 금액은 일종의 시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개보수를 시세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 금액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서식에 있는 걸 물었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틀린 것은 니언하고 리얼 두 개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약간 모순인 부분입니다. 법조문이. 악법도 법이라고. 근데 모순이라도 법조문대로 대답해야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적으면 안 되죠.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이것도 기출문제 아니고요. 제가 그냥 낸 건데,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서식 없는 것,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중개보수, 영수증.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법정서식 없는 거 하나 더 찾는다면 정정신청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정정신청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신청서도 법정서식 없기 때문에 정정사항을 신고 필정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서식 다 없는 거고요. 있는 거 일반 중개계약서는 우리 요약집 6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시행규칙 별지, 맨 위에 왼쪽에 보니까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14호 서식, 이게 법정서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거래계약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다음은 240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합장은 아까 20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15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2번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60년 지나면 1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가 아니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는 평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용자타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승낙을 받았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이 묘 설치하라고 했다가 당장 내일 기분 나쁘다고 묘 파내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허용했다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죠. 기간을 미리 정해서 몇 년간만 설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즉 이 자연장이라는 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거든요. 자연장이 아까 뭐였습니까? 시신의 골분, 뼈의 가루를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했죠. 그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옛날에 없었고요. 그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오래된 묘들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만,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개인묘지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매장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한 묘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에 한하여 분묘 설치, 법인묘지 설치를 허가할 수 있고요.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아까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좀 빠른 것 같은데 빨라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안 빨라요? 빨라요? 괜찮아요? 빠르다는 언니 안 나오셨네요. 이론, 이게 원래 이론만 하고 문제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둘 다 하니까 조금, 그리고 문제도 다 풀고 천천히 하고 이론도 다 하고 문제도 다 하고 이렇게는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총 면적입니다. 각각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1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실무에.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도 받아야 됩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안 받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4번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걸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소위 전세 사기가 이걸 오히려 악용한 거잖아요. 전세 사기는 전세 들어오자마자 예를 들면 2억짜리를 2억 2천에 전세 놔버리고 전세 놓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능력자한테, 재산 없는 사람한테. 그래 놓고 전화를 하니까 옛날 주인한테 전화하니까 나 팔았다. 새 주인한테 달라 해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새 주인은 나 돈 없어서 못 내준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8년이죠.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고 5년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서 농지법 2문제 나옵니다. 제가 공법 시험을 수없이 15번 넘게 봤지만 제가 볼 때는 공법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요 3개 법만 해도 16문제입니다. 건축법, 주택법 7문제씩, 농지법 2문제, 16문제면 과락은 면한다고요. 나머지 다 찍어도. 근데 수험생들은 전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 잡는다고 지금 학원도 안 나오고 지금 도서관에서 체계 잡고 있어요. 체계 다 잡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체계가 잡혀요, 자동적으로. 지금 너무 그런 거에 체계 잡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역으로 왜 뭐가 틀리는지 이론을 찾아서 역으로 찾아서 가봤어요. 자, 9번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9번인데요. 자, 틀린 것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농지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에 3천만 원이다. 공인중개사법 외에 다른 과목에는 이렇게 벌칙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법 중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 체험용 농이 불가능하다. 자, 4번이 틀렸네요. 농지 취득 자격증은 옛날에 4일이었는데 지금은 4일이 아니고 7일. 농지 심의인의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이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모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입니다. 미만.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임신 출산이라고만 돼 있지 분만 후 6개월 이내 이런 말은 없죠. 여기는 6개월 미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6개월 미만. 저는 어머니가 저 놓자마자 오전에 놓고 오후에 모심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혼냈대 뭐하고 앉았냐 빨리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모심었다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간은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자,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라 미리 신고. 아까 미리 신고, 후 30일 이내 신고, 사전 허가 3개 비교했죠. 그래서 종중, 문중,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남편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고요.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각 허부 결정기일까지,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기일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소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앞에도 나왔고요. 3번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전용 신고, 전용 허가 받아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맞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 이거 5번이 지금 최고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지문. 5번 세대원 합산,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250페이지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가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니은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야 돼? 20년 지나야 시효 취득하죠. 그래서 틀렸고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공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253페이지 19번입니다. 주거용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건 답 1번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했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 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4페이지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답 4번입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확인설명서 이의서식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했네요. 이의서식. 이의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없습니다. 1의서식에 해당되고 2의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이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적 확인사항 맞고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 맞습니다. 환경조건 1조 1소진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1소진. 옳은 것은 했으니까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기본 확인사항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257페이지 27번 문제. 2의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거 되는데 2의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거 도배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1의서식은 도배, 벽면, 바닥면 상태 다 해당되지만 2의서식은 도배 안 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서식을 기본서에 있는 서식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요약집 그 서식 비교해 놓은 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258페이지 29번입니다. 임대차 중개하면서 1의서식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의 생략입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외합니다. 제외. 아예 제외죠.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주택 공시가격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X에 놓으니까 이거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해당이 되겠네요. 생략할 수 있는 것.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세금 사실은. 그래서 임차인이 뭐 세금 내는 거 없죠. 재산세, 종부세 내는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이거는 생략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건축물 방향도 기본 확인사항으로 다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9페이지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틀린 거 기출문제 아닙니다. 기출문제 아닌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제가 그냥 낸 거고요. 틀린 것을 했는데 확인설명서 1의서식에 계약갱 신요건 행사 여부 기재한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기재한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있다고 했죠. 4번 3의 서식에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틀렸죠.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다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한 난은 있고 도배 상태 기재한 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셀링 포인트까지 하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상품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고요. 이 셀링 포인트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젊은 분들은 아파트 뭐가 중요해? 뭐 초품화 아파트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초품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학교 있으면 짜증나고 제가 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 무조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 옆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요. 시끄럽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경제적.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새 아파트라서 더 비싸다. 새 아파트가 기술 옛날 거보다는 옛날 집보다는 더 좋죠. 아파트 가보면 새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 게 새 아파트라서 비싸다 하는 건 어찌 보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 3번이고요. 과당 셀링 포인트 제시는 뭐 2000에 뭐도 좋고 뭐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러면 그렇게 좀 네가 해라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아까 초품화 아파트 이런 거 중요하다고. 중품화 고품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초품화 어린 애기들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멀면 도로 건너고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되면 크니까 좀 상관없죠.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60일 거래계약 체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내드린 거 풀어보십시오.